미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 언론이 미국의 행보에 연일 충격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의 최고 기밀까지 모두 넘겼거든요. 나토 국가들이 격분했고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 분석관이죠. 아침 9시 펜타곤 3층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중간쯤이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앉으니 맞은편에 앉은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동맹국 현황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의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죠. 주요 축은 일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지 접근성, 기술 협력, 전략적 위치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핵심이에요. 화면에 일본 지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오키나와 기지, 요코타 기지, 사세보 항구, 빨간 점들이 일본 전역에 찍혀 있었어요. 그 옆으로 작은 그래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죠. 일본 그래프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뒤쪽 페이지에 작게 정리돼 있었어요. 협력 가능국 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능국이라는 표현이 묘했죠. 확정도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라는 거였어요.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변수가 많습니다. 역사 문제로 일본과 자주 충돌하고 국내 정치도 불안정하죠. 전략적 가치는 있지만 신뢰성에는 물음표를 달아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동맹국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는 나라 정도였죠.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소령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제임스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실제로는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은데요. 의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임스가 자료를 펼쳤어요. 탄약 비축량은 일본보다 2배 이상입니다. 정비 가동률도 제일 높고요. 합동훈련 평가에서도 항상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수치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전략적 판단은 더 복합적이에요. 그 말로 질문은 묻혔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한국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제임스를 찾아갔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더군요. 아까 질문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존슨 분석관님, 앉으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안정적이라고요.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시 대비 태세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예비군 동원 체계, 민방위 훈련, 군수 물자 비축, 모든 지표가 최상위예요. 그런데 왜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까요? 제가 물었죠.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편견 아닐까요? 다들 일본이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한국은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수치가 높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오후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예산 배분 문제였어요. 일본 기지 확장에 20억 달러, 호주 협력에 8억 달러, 한국은 3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존슨 분석관, 말씀하시죠. 한국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실제 기여도를 보면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존슨 분석관, 당신도 아시잖아요. 한국은 변수가 많아요.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고요. 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동안 대충 훑어만 봤던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내려가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미연합훈련 참가율 100%, UN 평화유지군 파병 규모 세계 10위,
대테러 정보 공유 적극 협력.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브래들리 대령을 마주쳤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브래들리가 웃었습니다. 존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그게 워싱턴의 중론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는 나라. 브래들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한국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숫자는 분명한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전략적 가치도 변수가 많다. 회의에서 나온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아시아 순회 현장 조사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일본, 한국, 호주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도쿄와 시드니였죠. 공항을 빠져나오니 주한미군 연락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톰슨 대위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존슨 분석관님.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평택 기지로 먼저 가시죠. 차에 오르자마자 톰슨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방문 일정표였습니다. 기지 시찰, 한미연합사 브리핑, 탄약고 점검, 정비창 방문. 빡빡한 스케줄이었죠. 평택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였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더군요. 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만 3번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시설들이 펼쳐졌어요. 활주로, 경납고, 병영, 사격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작전 상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이 표시되고 있었죠.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연합태세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4시간 감시체계 가동 중이고 유사시 즉각 대응 가능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준비태세 지수였습니다. 한국이 98%였어요. 일본은 82%, 호주는 76%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은 항시 전시 태세를 유지하거든요. 점심 후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지하 벙커였어요.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통로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보급 장교가 설명했어요. 여기 비축량이 일본 전체 기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55mm 포탄만 해도 50만 발 이상이에요. 제가 멈춰 섰습니다. 일본보다 많다고요. 네. 정확히는 2.7배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탄약 비축량이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종류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축해놨습니까? 제가 물었죠. 장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휴전선에서 60km 떨어진 곳이 수도예요. 준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후에는 정비창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공장 같았어요. 헬기, 장갑차, 전차들이 정비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정비창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군 장비도 여기서 정비하면 더 빨라요. 정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정비 소요 시간 비교표였습니다. 한국이 평균 48시간, 일본이 72시간, 미국 본토가 96시간이었어요. 한국이 가장 빠른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워낙 숙련됐어요. 장장이 답했습니다. 게다가 부품 수급도 빠르고요. 전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탄약 비축량 일본 대비 2.7배, 정비라인 가동률 세계 최고, 준비태세 지수 98%.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에서 봤던 작은 그래프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한미연합훈련 평가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펼쳐보니
항목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 95점, 통신 연동성 97점, 지휘체계 98점, 한국군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었어요. 비교 대상으로 일본 자위대 점수도 있었습니다. 평균 75점 정도였죠.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톰슨 대위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이 평가 정확한 겁니까? 네. 매년 실시하는 공식 평가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군이 항상 1등해요. 왜 펜타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제가 물었습니다. 톰슨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아닐까요? 모두들 일본만 보니까요. 오후에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최신 시설이었어요. 수백 대의 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사령관이 브리핑했습니다. 우리 사이버 방어 지수가 아시아 1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매일 수천 건씩 막아내고 있어요. 화면에 실시간 공격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점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차단되고 있었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기술을 미군과 공유합니까?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잡아낸 위협이 미군 기지를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사이버 방어 아시아 1위, 정보 공유 적극적, 미군 기지 보호기여, 숫자와 사실들이 쌓여갔어요. 저녁에 백악관 보좌관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상과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준비돼 있어요. 보좌관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아는 나라지. 걱정 말아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기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시설들이 밤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적어놓은 항목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탄약, 정비, 훈련, 사이버,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봤던 작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협력 가능국이라는 표현도요.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가능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핵심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의존국이 아니라는 걸요. 동맹의 진짜 핵심이 될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 상황실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안 쓰는 공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비가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황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자리에 앉으니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국 정기군사전략협의회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평소 협의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심각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군수 비축 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붉은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선이 보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급감했습니다. 장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155mm 포탄 재고가 극히 위험 수준입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팩3 요격탄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긴급 지원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때문에 우리 재고가 바닥났어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생산 속도는 전쟁 소모 속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끔찍했어요. JDAM 유도탄 재고 67% 감소, 로켓 생산량 한계 도달, 스팅어 미사일 비축량 임계치 이하, 빨간색 경고등이 모든 항목에 켜져 있었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미 최대치로 가동 중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더 늘릴 여력이 없어요. 공장도 부족하고 숙련공도 부족합니다. 나토 국가들한테 지원 요청은요? 다른 장군이 물었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나토 회원국 대응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재고가 40% 감소했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더 이상 못 준다고 통보해왔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자체 방위 우선이라며 거절했고요. 폴란드는 동유럽 방어 때문에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토 국가 이름들이 하나씩 빨간 X 표시가 그어졌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줄줄이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 2개 지원하다가 우리 재고가 텅 비었다고요. 공화당 소속 국방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지금 발 빼면 세계 패권이 무너집니다. 자유진영 전체가 흔들려요. 그럼 미국은요? 공화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군대가 탄약 없이 싸우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고함 소리가 오가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장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겨우 정적이 찾아왔어요. 다들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동맹국 비축 현황이었어요.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동맹국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죠.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팩3도 부족하다며 미군 작전 반경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유사시 일본 영공 방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작전 반경 제한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 기지에서 출격해도 일본 방공망 범위 안에만 있어야 한답니다.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상 한반도나 대만 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일본 방공망 범위를 표시해봤습니다. 빨간 원이 그어졌죠. 그 안에만 있으면 작전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호주는요? 다른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호주는 전시 전개가 지연될 거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자국 북부 방어 준비가 먼저래요. 필리핀은 정비 능력 공유를 거절했습니다. 태국은 탄약 비축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 불가 통보했고요.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었어요. 동맹국 이름 위에 하나씩 제한 사항이 적혔습니다. 일본 작전 반경 제한, 호주 전개 지연, 필리핀 정비 불가, 태국 탄약 미지원, 빨간 줄들이 지도 위에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미군이 당장 필요할 때 실제로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먼저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냐? 누군가 말했습니다. 동맹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방문 보고서를 꺼냈어요. 거기 적힌 숫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탄약 비축량 일본 대비 2.7배, 정비 가동률 세계 최고, 사이버 방어 아시아 1위, 준비태세 98%, 한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준비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제한을 걸고 있을 때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여전히 한국을 작은 그래프로만 보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동맹들이 줄줄이 빠지고 있다. 미국이 혼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만이 제대로 준비돼 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엔 동맹국 대응 전략 논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파벌들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국익 우선파가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시아 전략파가 자리했죠. 중간에 전통 동맹파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유럽 방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국익 우선파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유럽이요? 지금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그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탄약 한 발 안 주면서 미국 보호만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70년 동맹입니다.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역사를 무시할 순 없어요. 역사가 배를 채워줍니까? 국익파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재고가 바닥났다고요. 아시아 전략파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였어요. 일본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작전 반경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일본이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어요. 대화요? 참모가 코웃음 쳤습니다. 일본은 이미 결정했어요. 자국 방어가 절대 우선이라고요. 우리 작전 따위 관심 없습니다. 그럼 압박을 가해야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압박하면 일본이 더 멀어집니다. 차관이 경고했어요. 자칫하면 동맹 자체가 깨질 수 있어요. 회의실이 또 시끄러워졌습니다.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국방부 내부 자료를 펼쳤어요. 동맹국별 협력 제한 사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 자국 방어 먼저,
추가 지원 불가. 프랑스 아프리카 작전 우선. 아시아 개입 제한. 영국 재정 압박. 해외 전개 축소. 폴란드 러시아 위협 대비. 병력 이동 불가.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자기네 상황이 해결되면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아무도 확답을 못했습니다. 호주 자료도 봤습니다. 북부 방어 태세 강화 완료 시까지 전개 지연. 예상 기간 최소 6개월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미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었어요. 필리핀은 더 심했습니다. 정비 인프라 부족, 미군 장비 수리 불가, 자체 방어 능력 구축 우선. 사실상 협력 거부였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전략을 놓고 싸웠어요. 일본 중심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통파가 주장했습니다. 70년간 구축한 체계를 버릴 순 없어요. 그 체계가 지금 작동 안 하잖아요. 국익파가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안이 없습니다. 전통파가 고집했어요. 일본 말고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존슨 분석관, 의장이 말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고 정비 능력도 최고 수준이에요. 준비 태세는 98%입니다. 한국도 언젠가 제한을 걸 겁니다. 국익파 인사가 냉소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자기 나라가 우선이죠. 데이터를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협력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훈련 참가율 100%, 정보 공유 적극적, 기지 제공 무제한. 그건 평시 얘기입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위기 때는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시아 전략파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봤는데 한국은 달라요. 그가 일어섰어요. 한국군은 항상 미군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간에서도 끝까지 남았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전통파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만큼 현장에서 실질적 능력을 보여준 나라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공식 평가 결과입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합동참모본부 자료예요. 의장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전통파가 여전히 주장했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전략파 장군이 말했습니다. 선택지를 다양화하자는 거예요. 일본만 보지 말고 한국도 제대로 보자고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국익파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치우치면 일본이 반발할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우릴 제한하고 있잖아요.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저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확보한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을 때렸어요. 탄약 2.7배, 정비 세계 최고, 훈련 평가 1위, 사이버 방어 아시아 1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각자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었죠. 복도로 나오는데 아시아 전략파 장군이 다가왔습니다. 존슨, 당신 보고서 중요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쓰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지금 워싱턴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사실만 쓰면 됩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동맹국 협력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나라별로 정리했습니다. 나토 자국 방어 우선, 추가 지원 불가, 일본 작전 반경 제한 요구, 호주 전개 지연 통보, 필리핀 정비 협력 거부,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을 적었습니다. 한국 제한 없음. 전면 협력 가능.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벌 싸움이 더 격해질 게 분명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불 켜진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긴급 화상회의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의 협의였어요. 오전 10시 국방부 화상회의실로 가라는 지시였죠.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그리고 저 같은 실무진 몇 명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울 국방부 상황실이 나타났어요. 한국 측에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별이 4개 달린 장군이 보였어요. 한국 합참의장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안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동맹국들과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추가 지원을 중단했어요. 일본도 작전 제한을 요구했고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 측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재고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협력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제한을 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한국 합참의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기존 계획 그대로 갑니다.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미국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합참의장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기지 전면 개방, 항만 무제한 사용, 탄약 공유, 정비 인프라 제공,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메모하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게 진짜야? 한국도 재고 부족 상황 아닙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북한 위협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한국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재고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을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동맹을 숫자로 재지 않는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미국 장관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참모 한 명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평택 기지 전면 개방, 추가 부대 전개 가능, 부산항 군수물자, 하역시설 무제한 제공, 155mm 포탄 비축량 30% 공유 가능, K방공 체계 연동 운용, 정비창 24시간 가동 지원.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었어요. 거의 전면 개방이었죠. 북한이 도발하면요. 국무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방어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한국이 뒤로 물러설 순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 우선인데요. 한국 합참의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1950년 우리가 무너질 때 미국이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싸웠어요. 그때 미국은 우리를 숫자로 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합참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때 한국이 함께합니다. 그게 동맹입니다. 미국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실무진이 조율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줍니까? 공식 제안입니다. 합참의장이 답했습니다. 기록됐어요. 저는 노트북에 받아 적은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기지 전면 개방, 항만 무제한 제공, 탄약 공유, 정비 지원, 방공 체계 연동, 제한 없음.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나토는 자국 방어 먼저였고 일본은 작전 제한을 걸었습니다. 호주는 전개를 지연했고 필리핀은 협력을 거부했죠. 한국만이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제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존슨, 한국 보고서 당신이 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잘 봤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각국이 제한을 걸고 빠지는 가운데 한국만이 무조건적 지원을 선언했어요.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아.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기네도 힘든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동맹이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저런 거예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도 며칠 전까지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국이 왜 다른지를 말이죠.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맹국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표를 만들었어요. 나토 조건부 협력, 일본 제한적 협력, 호주 지연된 협력,
한국 무제한 협력. 마지막 줄이 선명했습니다. 한국만이 진짜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파견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화상회의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택이 아니었어요. 경남 창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3시간쯤 달렸을 때 거대한 공단이 나타났습니다. 한화방산 공장이었어요.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안내관이 말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삼엄했어요. 금속 탐지기를 3번 통과하고 신분증을 2번 확인받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공장동이 여러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포탄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굉음이 귀를 때렸어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포탄 몸체가 지나갔어요. 작업자들이 곳곳에서 검사하고 있었죠. 생산라인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헬멧을 건네줬어요. 안전모를 쓰고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155mm 포탄 라인입니다.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기계 소음 때문에 크게 말해야 했거든요.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500발이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지금은 1200발입니다. 어떻게 2배 넘게 늘렸습니까?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그가 앞을 가리켰어요. 저 끝에 새 라인이 보이시죠? 3달 전에 만들었어요. 24시간 3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쪽에 새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최신 장비 같았어요. 작업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수출 물량 때문에 바쁘시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출은 지금 다 미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군 지원이 우선이에요. 계약된 물량도요. 네. 거래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취소된 수출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폴란드, 이집트, 호주 주문이 보였습니다.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당연히 큽니다. 책임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요.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K방공탄 생산 시설이었어요. 여기는 더 첨단화돼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이쪽은 원래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월 50기 정도였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150기 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생산율을 200% 올렸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차출했어요. 주말 근무도 시작했고요. 지금 모두가 자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 미군이 잘 쓸 겁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미군한테 목숨 빚졌거든요. 이제 갚을 때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로 일하고 있었어요. 돈이나 명령 때문이 아니었죠.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 갔습니다. 수백 명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앉았어요. 바쁘시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녀가 웃었어요. 요즘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미국이 우릴 도와줬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엔 K9 자주포 부품 생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포신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부품 재고가 항상 넉넉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전시를 대비해서 평소에 200%를 비축하거든요. 화면에 재고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포신 예비품 150개, 엔진 부품 300세트. 궤도 500개. 엄청난 양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습니까? 제가 물었죠. 전쟁 나면 공장이 폭격당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싸울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후에는 정비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곳이었어요. M1 전차 한 대가 분해돼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엔진을 뜯어보고 있었죠. 이거 평택에서 왔습니다. 정비팀장이 말했습니다. 엔진 과열 문제였어요. 부품 교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팀장이 답했어요. 일본에 보내면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숙련도 차이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미군 장비를 30년 넘게 만졌어요. 눈 감고도 고칠 수 있죠. 정비 속도 비교표를 봤습니다. 한국 평균 48시간, 일본 72시간, 유럽 96시간, 미국 본토 120시간, 한국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천무 발사대 정비구역도 들렀습니다. 부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재고 확보율이 세계 최고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모자라면 바로 생산해요. 공장이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해가 질 무렵 공장장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공장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공장들이 보였어요. 밤에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이런 때 함께 못하는 동맹은 영원히 함께하기 어렵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155mm 포탄 라인 증설, K방공탄 생산률 200% 상향, K9 천무 부품 재고 확보율 세계 최고, 미군 장비 정비 속도 일본 유럽 대비 4배.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산 현장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었어요. 60페이지 분량이었죠. 데이터와 사진, 인터뷰 내용을 빼곡히 담았습니다. 오후 3시쯤 국방부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진영이 확실히 갈라져 있었어요. 왼쪽엔 친일파 라인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현실주의 군부가 자리했습니다. 가운데 전통 동맹파가 어정쩡하게 있었죠. 존슨 분석관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어요. 친일파 라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죠.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차관보가 냉소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협조적이지만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역사를 보십시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현실주의 군부 쪽에서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였어요. 저도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뭡니까? 차관보가 되물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탄약 주는 건 한국뿐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십시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통 동맹파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70년 동맹을 버릴 순 없어요.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재편하자는 겁니다. 한국 비중을 높이고 일본은 조정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차관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반발하면 동맹체제 전체가 흔들려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군이 반박했어요. 일본은 우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작전 반경을 묶어놨다고요. 일시적 조치입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어요. 협상이요?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석 달째 답이 없는데요. 일본은 이미 결정했어요. 자국 우선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존슨 분석관,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국 중심 재편을 제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저는 현장 상황만 보고했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친한파 선동입니다. 차관보가 테이블을 쳤어요. 일본 중심 전략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전략이 현실을 따라가야지 현실을 전략에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협조 안 하고 한국은 전면 지원한다는데 왜 일본만 고집합니까? 역사와 전통입니다. 전통파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나토도 중요하고 유럽 동맹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에만 치우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토는 탄약 안 주고
유럽은 자국 방어 먼저예요. 한국만 우리 편이라고요. 그건 지금뿐입니다.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언젠가 돌아설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까? 장군이 물었죠. 상식입니다. 차관보가 답했어요. 자국 이익이 우선인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왜 한국은 수출 계약을 취소하면서까지 미국을 돕습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손해보면서요. 일시적 제스처일 겁니다. 차관보가 코웃음 쳤습니다. 나중에 보상 요구할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양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친일파는 한국 위협론을 주장했고 현실주의파는 데이터를 들이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투표합시다. 장군이 제안했습니다. 한국 중심 재편안을 상정하고 표결하자고요. 아직 이릅니다. 차관보가 반대했습니다. 더 논의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논의할 겁니까? 장군이 따졌습니다. 전쟁 나면 그때 결정하시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파벌들만 더 선명해졌어요. 복도로 나오는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존슨, 당신 보고서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협박입니까? 제가 물었죠. 충고입니다. 그가 차갑게 웃었어요. 워싱턴에서 팔을 잘못하면 커리어가 끝나요. 저는 팔을 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도 정치입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오래 못 버텨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괜찮아?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친일파가 당신 찍었대. 다른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습니다. 뉴스를 켰어요. CNN에서 펜타곤 내부 갈등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 한국 재편론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친일파와 현실주의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략 논쟁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걸려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존슨입니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친구라고 해두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만간 소집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펜타곤 파벌 싸움의 불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까지 번지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회동 참석 요청이었어요. 대통령 주재라고 적혀 있었죠.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평소 공식 일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백악관 서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이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 전용 소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이 하나 있고 의자가 6개뿐이었습니다.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제가 제일 낮은 직급이었죠. 앉으십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곧 대통령이 오실 겁니다. 5분쯤 지나자 연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손짓했습니다.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슨 분석관, 당신이 쓴 거죠? 네, 대통령님. 제가 답했어요. 솔직한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더군요. 송구합니다. 사과할 거 없어요.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데 뭐가 미안합니까?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붉은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여기 보면 한국만이 무조건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읽었어요.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한국 합참의장이 직접 선언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모두 제한을 걸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나토는 추가 지원 불가, 일본은 작전 반경 제한, 호주는 전개 지연입니다. 대통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들 등을 돌렸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나라만 끝까지 우리 옆에 있었고요.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떴습니다. 장관님, 그가 국무장관을 봤어요. 일본과 협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입장이 확고해요. 자국 방어가 절대 우선이라고 합니다. 압박하면요. 역효과입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자칫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미 균열됐잖습니까?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전도 못하는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카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현장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예요. 한국 중심 재편 말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비중을 줄이고 한국을 핵심 축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무장관이 우려했습니다. 일본이 반발할 텐데요. 반발하게 두십시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총알도 안 주는 동맹이 뭘 반발합니까? 대통령님,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70년 동맹이에요. 70년 동맹이 위기 때 쓸모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작동하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국에게 얼마나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모두.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그 무엇도 한국에게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확대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개방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입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최고 기밀까지입니다. 대통령이 답했어요. 군사기술, 정보자산, 작전 계획, 한국과 완전히 공유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한국을 미국 안보 체계의 중심축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 질서를 만듭니다. 다른 동맹국들 반응이 걱정됩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위기 때 누가 남았는지 기억하라고요.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최우선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의회 설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데이터로 하죠.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두드렸어요. 존슨 분석관 보고서면 충분합니다.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다들 따라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실행합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기지 통합, 모든 걸 올인합니다. 반대 여론은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답했어요.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할 겁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를요? 대통령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어요. 존슨 분석관. 네. 대통령님, 제가 답했습니다.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국 외교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장관들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하시는 건가? 국무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실행할 일만 남았어요. 존슨, 합참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 보고서가 역사를 바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 겁니다.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제 보고서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중심 재편, 완전한 정보 공유, 새로운 질서,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대통령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위기 때 누가 남았는지 기억하라. 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나라는요. 백악관 회동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특종이 실렸어요. 미국, 한국 최우선 기술 공유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겁니다. 기사는 구체적이었어요. 백악관이 한국을 방산 허브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최고 수준 군사 기술까지 공유하기로 했다고요. 일본과 유럽 동맹국들 비중은 축소될 거라는 분석도 실렸죠. 출근하자마자 난리였습니다. 국무부 전화기가 불났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먼저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일본 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한국만 특혜를 줍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맹 아닙니까? 국무장관이 직접 응대했어요. 전략적 결정입니다. 장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요? 대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작전 반경 제한을 기억하십시오. 장관이 답했어요. 일본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자국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대사가 항변했습니다. 미국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한국은 제한을 안 걸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군요. 오후에 프랑스 대사가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긴급 면담 요청이었어요. 저도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장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프랑스 대사는 격앙된 상태였어요. 왜 한국에만 방산 허브 지위를 부여합니까? 그가 따졌습니다. 프랑스도 오랜 동맹국입니다. 나토 중심 국가고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추가 협력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건 일시적 상황입니다. 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고가 회복되면 협력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장관이 물었죠.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대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돕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독일 외무장관이 화상으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토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0년 동맹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닙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한국이 나토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관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위기 때 누가 남았는지 기억하십시오. 독일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항변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한국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북한 위협의 재고, 부족까지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릴 돕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독일 장관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였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사안을 다뤘어요. CNN에서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한국 몰아주기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단일 국가에게 이 정도 특혜를 준 적이 없어요.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받지 못한 대우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한국만이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제한을 걸었어요. BBC에서는 유럽 반응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전했어요. 미국이 대서양 동맹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화면에 파리거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말했어요. 우리가 수십 년 함께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일본 NHK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일본 소외 우려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 외교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보도했습니다. 한미 군사 협력 강화는 위협입니다. 대변인이 비난했어요. 지역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날 국방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왜 한국만 최우선 대상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객관적 평가 결과입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한국이 가장 높은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중요한 동맹입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 효율적입니다. 유럽 동맹국들 반발에 대해선요. 이해합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동하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나갔습니다. 저는 뒤에 남아서 대변인과 얘기했어요. 반응이 예상보다 거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70년 체제를 뒤집는 건데요. 저항이 없을 리 없죠. 국무부로 돌아오니 항해 서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주요 동맹국들이 모두 보낸 거였어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깊은 우려, 재고 요청, 협의 필요. 하지만 백악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화면에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우리 편인지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함께합니다. 위기 때 누가 남았는지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게 동맹의 기준입니다. 그 말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경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유럽 각국 대사들이 소환됐고요. 하지만 백악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십시오. 메일에 적혀 있었어요. 동맹국 반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어두웠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죠. 한국 중심 재편.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반발이 거셌지만 백악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냈어요.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 발표 준비 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고 화상으로 한국 측이 연결돼 있었어요. 서울 국방부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어요. 한미 전략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차세대 방공 미사일 요격 체계 공동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 내용이 나열됐죠. 미국 사드 기술과 한국 천궁체계 통합, 차세대 요격 알고리즘 공동 연구, 레이더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 2028년까지 시제품 개발 완료.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사드 기술은 최고 기밀이었어요. 이스라엘한테도 전면 공개 안 한 기술이었죠. 한국에 이걸 준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 지시입니다. 완전한 기술 공유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양국 군사 데이터 통합 클라우드 구축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작전 계획 데이터베이스 통합,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 공동 개발, 사이버 방어 체계 완전 연동. 이건 정보 주권 포기 아닙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군사 데이터를 통째로 공유하는 건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장이 답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화면 너머 한국 측 인사들이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을 미군 동부가 탄약 군수 허브로 지정이라고 나왔어요. 평택 기지 확장, 저장시설 3배 증설, 부산 군수터미널 현대화, 하역 능력 5배 향상, 대구 정비창 미군 전용 라인 신설, 제주 해군 기지 공동 사용 확대. 이건 사실상 한국 전역을 미군 기지화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은 동의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이미 합의했습니다. 의장이 답했어요.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군사기술 공동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항목들을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F-35 엔진 기술 일부 이전, 레이더 핵심 기술 공유, 이지스 전투 체계 소스코드 공개, 차세대 스텔스 기술 공동 연구.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준 적 없는 기술들이었어요. 영국한테도 안 줬고 이스라엘한테도 제한적으로만 줬던 거였죠.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의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반대 여론이 거셀 텐데요. 데이터로 설득합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존슨 분석관 보고서가 핵심 근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일정이었습니다. 1단계 올해 안에 MOU 체결, 2단계 내년 상반기 공동연구소 설립, 3단계 2027년까지 주요 프로젝트 가시화, 4단계 2030년 완전 통합체계 구축, 10년 계획이었습니다. 단기 협력이 아니라 완전한 통합이었죠. 한국 측에서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한국 국방부 차관이 일어섰어요. 한국은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다가왔어요. 이거 진짜 하는 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일본한테도 안 준 기술을 한국한테 준다고 결정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친 짓 같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내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맹을 넘어선 공동안보 체제다.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해준 적 없는 조치였습니다. 영국과의 특수관계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한테 준 지원도 제한적이었죠. 한국만이 완전한 접근권을 받은 겁니다. 저녁 뉴스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젝트 발표라는 제목이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인데
또 누군가 흘린 겁니다. CNN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협력입니다. 그가 전했어요. 미국이 최고 기밀 기술까지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미 군사 통합입니다. 그가 분석했어요. 별개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합참의장실에서였어요. 존슨, 내일 기자회견 배석하십시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 한국 대사가 함께 섰어요. 오늘 역사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씩 발표했습니다. 방공체계 공동 개발, 군사 데이터 통합, 탄약 허브 지정, 고급 기술 공유.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어요. 이것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기 때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함께 나눕니다. 한국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이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도 중요한 동맹입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의 협력이 최우선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을 넘어선 공동한 보체제다. 미국이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인정한 역사적 결정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공동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후 마지막 현장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군 부대 방문이었어요. 보고서 완성을 위한 최종 점검이었죠. 경기도 파주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휴전선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포성이 들릴 듯한 거리였죠. 한국군 연락장교가 마중 나왔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가 안내했어요. 한미연합작전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역대 한미연합훈련 장면들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막이 배경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들것을 들고 있었어요. 부상자를 옮기는 장면 같았죠. 사진 아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팔루자 인근 한미연합의료지원작전. 이라크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됐었습니다. 연락장교가 말했어요. 자이툰 부대였죠. 그때 이를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복도 끝을 가리켰어요. 중령님이 당시 소대장이셨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는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니 김준호 중령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복도에서 사진을 봤는데요. 이라크 파병 때 계셨다고요.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26이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었죠. 어떤 임무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재건 지원이었어요. 중령이 말했습니다. 학교 짓고 병원 운영하고 그런 거였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군이 매일 자살폭탄 테러에 시달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팔루자 전투 이후였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중령이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앞에서 찍은 거였죠. 이날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군 부대가 공격받았어요. 중대장이 폭발에 휘말렸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자욱했어요. 긴박한 순간이 느껴졌죠. 그때 한국은 전투 임무가 아니니 뒤로 빠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중령이 말을 이었어요. 안전지역으로 철수하라고요.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군이 다쳤으니까요. 중령이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이 피 흘리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우리 의료팀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중령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미군 의무관 기록입니다. 그가 건넸습니다. 당시 작성된 거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의료 보고서였어요. 날짜는 2004년 11월 15일이었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의료팀이 위험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중대장 부상 상태 심각. 즉각 응급처치 시행. 한국군 군의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출혈 억제 성공. 헬기 후송까지 한국군이 경호 제공.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평가 의견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한국군 의료팀이 아니었다면 중대장은 사망했을 것이다. 위험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한국군은
끝까지 남아 부상자 수송을 도왔다.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국가는 한국이었다. 마지막 줄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중령을 봤어요.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 명령도 있었는데요. 위험했죠. 중령이 인정했습니다. 박격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군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그게 동맹 아닙니까? 중령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6.25 때 미군한테 목숨 빚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미군도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왔죠. 우릴 구하러요. 이라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명령이나 전략이 아니었어요. 빚을 갚는 거였죠. 그 중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령이 미소 지었어요. 지금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연락해요. 항상 고맙다고 하죠. 중령이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이거 그분이 보낸 겁니다. 그가 펼쳐 보여줬습니다. 손으로 쓴 영어 편지였어요. 김중희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라크 모래에 묻혔을 것입니다. 당신과 한국 의료팀이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형제입니다.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 12월 존 맥킨토시.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중령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아무도 안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거 몰랐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요. 중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한 일이었어요. 동료를 돕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차에 타고 기지를 나섰습니다. 연락장교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나라였어요. 연락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군을 위해 피를 흘렸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6.25 때 미군이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려울 때 혼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라는 단어로만 규정했던 건 엄청난 오해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미국을 위해 피를 흘렸던 나라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베트남에서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뒤로 빠질 수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나라다. 전장에서 함께 피 흘린 진짜 동맹이다. 이것이 한국이 다른 이유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감정은 분석가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전우를 대하는 감정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빈 문서를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한 달간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펜타곤 회의실의 작은 그래프, 평택 기지의 탄약고, 창원 공장의 24시간 불빛, 파주, 기지 복도의 낡은 사진, 김준호 중령의 편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정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동맹. 한국 재평가 보고서.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리고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행동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장 서론에는 펜타곤 회의 장면을 썼어요. 한국이 어떻게 과소평가됐는지, 작은 그래프 하나로 치부됐는지 적었습니다. 2장에는 글로벌 군수 위기를 담았습니다. 나토의 거절, 일본의 제안, 호주의 지연, 숫자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3장은 한국의 결단이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한국 합참의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우리는 동맹을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그 문장 아래 밑줄을 그었습니다. 4장에는 방산 현장 조사 내용을 넣었습니다. 포탄 라인 증설, 생산율 200% 상향, 정비 속도 4배, 구체적 수치들을 빼곡히 채웠어요. 5장은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팔루자 전투, 끝까지 남았던 한국군, 김준호 중령의 증언과 미군 의무관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6장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무엇을 쓸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저 건물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결론을 적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다시 쓴다. 이 동맹은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축이다. 위기 때 모두가 떠났을 때
홀로 남은 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나라.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진짜 형제. 한국은 미국이 재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밤새 쓴 겁니다. 12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완성됐죠. 다음날 오전 국방장관실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전략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가 첫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시작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백악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대회의실이 아니라 집무실이었어요. 더 중요한 회의라는 뜻이었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메모가 빼곡했어요. 존슨 분석관. 대통령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답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더군요. 대통령이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축. 정확한 표현입니다. 앉으십시오. 대통령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커피를 따라줬죠. 이 보고서를 공개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의회와 국민에게요. 반발이 있을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일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해요. 누가 우리 편인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지요. 당신 보고서가 눈을 뜨게 했어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적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통령이 미소 지었어요. 존슨, 당신이 미국 외교의 새 시대를 열었군요. 며칠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였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죠. 존슨 분석관, 위원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한국 중심 재편을 주장하셨는데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데이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탄약 비축량 일본 대비 2.7배, 정비 속도 4배, 훈련 평가 점수 1위, 사이버 방어 아시아 1위, 숫자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기 때 누가 남았느냐입니다. 한국만이 끝까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의사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라크에서 한국군은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구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가 제한을 거는 동안 한국만은 전면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동맹 아닙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손뼉을 쳤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분석관님, 한 말씀만요. 마이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마지막 축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제 청문회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모든 채널이 보도했어요. 미국 국방부 분석관, 한국을 마지막 축으로 규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한국 지지 글들이 올라왔어요. 퇴역 군인들이 한국 파병 경험을 공유했고요. 이라크 참전 용사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함께한 나라다. 그들은 진짜 형제다. 일주일 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의사당이 가득 찼어요. TV로 생중계됐죠. 미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체계를 재편합니다. 진짜 동맹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TV 화면 한쪽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작은 그래프였습니다. 이제는 미국 전략의 중심이 됐죠. 제가 쓴 보고서 한 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김준호 중령이었습니다. 존슨 분석관님께 보고서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온 일들을 알아봐 주셔서요. 한국과 미국은 형제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중령님,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